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자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올해 62세입니다. 평생을 분식집 사장으로 살아왔죠. 남편과 함께 40년 넘게 떡볶이와 김밥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하고 밤 10시에야 집에 들어오는 그런 삶이었어요. 손가락 끝이 칼에 베어도 참고 발목이 부어도 참고 일했습니다. 작년에 드디어 가게를 정리했어요. 몸이 말을 안 들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40년 동안 서서 일한 대가였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요. 혈압으로 쓰러진 지 3일 만이었어요. 아들 1명, 딸 1명 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딸은 외국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혼자 사는 시간이 많죠. 50평짜리 아파트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넓고 조용해요.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손에 남은 게 꽤 됐습니다. 부동산 2억, 예금 3억 해서 총 5억 정도였어요. 4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 죽으면 이 돈 다 애들 주자고 했는데 혼자 남으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들 명철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해요. 엄마 건강하세요라고 말하죠. 며느리 수진이는 더 뜸해요. 명절에나 얼굴 보는 정도입니다. 그것도 의무적으로 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했어요. 요즘은 매일이 똑같아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TV 보고 마트 가서 장 보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가끔 옛날 단골 손님들이 생각나요. 사장님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라고 말해주던 분들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상한 생각도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누가 알까? 이런 생각 말이에요. 남편 무덤에 가서도 혼잣말을 많이 해요. 여보, 나 너무 외로워라고요. 어느 날은 정말 답답해서 여행이라도 가볼까 생각했어요. 평생 일만 하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거든요. 남편이랑 제주도 한 번 간 게 전부예요. 그것도 하루 만에 돌아왔어요. 가게가 걱정돼서요. 인터넷으로 여행 상품 보다가도 결국 포기하곤 했어요. 혼자 가기는 무섭고 그렇다고 같이 갈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냥 집에서 TV로나 구경하자 싶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명철이가 갑자기 연락을 했어요. 엄마, 내일 수진이랑 같이 인사드리러 갈게요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미리 며칠 전에 알려주는데 갑자기라서 좀 이상했어요. 하지만 반가웠죠. 아들이랑 며느리가 오는데 뭐가 이상하겠어요. 저는 바로 마트로 달려가서 장을 봤습니다. 명철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재료랑 수진이가 좋아한다던 잡채 재료도 샀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아들이 엄마 보러 오는 게 뭐가 이상해? 그러면서도 뭔가 불안한 느낌은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어요. 다음 날 오후 2시쯤 명철이와 수진이가 왔습니다. 평소와는 뭔가 달랐어요. 명철이 손에는 큰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수진이는 꽃다발까지 들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평소보다 훨씬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보통은 안녕하세요 정도로 건성으로 인사했는데 말이죠. 심지어 제 팔까지 잡으면서 어머니 얼굴 좋아 보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명철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외로우시죠? 라면서 제 어깨까지 두드렸어요. 평소에 그런 스킨십 안 하는 애인데 말이죠. 저는 얼떨떨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앉아라, 밥 차려줄게 하면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갈비찜 끓이는데
거실에서 둘이 수군수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음식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밥상을 차렸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좀 쉬셔야 해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차가워서 놀랐습니다. 명철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엄마 혼자 계시니까 너무 걱정돼요.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면 어때요? 여행이라고? 나 혼자? 아니에요. 수진이랑 같이 가시는 거예요. 일본으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이라니요.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본 제가 일본에 간다고요? 수진이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일본 음식 정말 유명하잖아요. 어머니처럼 요리 잘하시는 분이 가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온천도 있고 구경할 곳도 많고요.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네.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가 다 준비해놨어요. 비행기 표도 끊었고 호텔도 예약했어요. 명철이가 말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벌써 다 준비해놨다고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언제 가는 건데? 모레요. 3박 4일로요. 수진이가 답했어요. 너무 급작스럽죠. 2일 뒤에 일본을 간다니.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습니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해외여행이니까요. 수진아, 너 일은 어떻게 하고? 괜찮아요, 어머니. 연차 냈어요. 어머니 모시는 게 더 중요하죠. 수진이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평소에 직장일로 바쁘다고 하던 사람이 저를 위해 연차를 낸다니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친절하고 평소의 수진이랑은 180도 달랐거든요. 마음 한편에서는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명철아, 돈은 얼마나 드는데? 엄마, 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낼게요. 그래도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효도도 못했잖아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모셔보고 싶어요. 수진이가 또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나서서 모시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명철이와 수진이는 여행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도쿄 3박 4일 일정이라고 했습니다. 첫날은 아사쿠사 가서 구경하고, 둘째 날은 온천 가고, 셋째 날은 쇼핑하고, 수진이가 노트에 적힌 계획표를 보여줬어요. 정말 자세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와, 수진아 정말 잘 준비했네. 저는 감탄했어요. 어머니 기뻐하실 모습 생각하니까 저도 신나요.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명철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여행 갈 때 통장이랑 도장 챙겨가세요. 혹시 급한 일 생기면 일본에서도 송금할 수 있거든요. 통장을 왜 가져가? 요즘 해외여행 가면 다 그래요. 만약에 응급실 가거나 그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수진이가 설명했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해외에서 아프기라도 하면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귀중품도 좀 가져가세요. 금반지나 목걸이 같은 거요. 수진이가 덧붙였어요. 왜 그런 걸 가져가? 일본 사람들이 한국 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념품으로 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금반지를 기념품으로 준다고요? 그것도 처음 만나는 일본 사람한테요? 수진아, 그건 좀.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한국 관광객들 많이들 그렇게 한대요. 명철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봤어요. 믿으세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위해 이렇게 신경 써주는데 계속 의심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알았다. 그럼 내일 은행 가서 환전도 하고 짐도 챙겨야겠네. 네. 어머니, 정말 좋은 여행 될 거예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들이 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왜 하필 지금 여행을 가자고 하는 걸까요? 왜 통장과 금반지까지 가져가라고 하는 걸까요?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의심이 많나? 아들과 며느리가 효도하려고 하는데 평생 의심 많이 하고 산 게 습관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싶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설렘 반, 불안함 반이었습니다. 첫 해외여행이라는 설렘도 있었지만 뭔가 불안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행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상비약 같은 기본적인 것들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분식집 할 때는 항상 비상금을 숨겨둔 게 습관이었거든요. 도둑이 들어와도 모든 돈을 다 가져가지는 못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습관적으로 현금 500만 원과 금반지 2개를 작은 파우치에 넣어서 가방 안쪽 주머니에 숨겨뒀어요.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나 봅니다. 오후에 명철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짐 다 챙기셨어요? 통장이랑 도장 꼭 챙기세요. 또 통장과 도장 이야기더라고요. 알았다, 챙겼어. 그리고 엄마, 혹시 비상금 있으시면 그것도 좀 가져가세요. 일본에서 쓰시게요. 얼마나? 한 2천만 원 정도요. 일본은 물가가 비싸서요. 2천만 원이요? 여행 3박 4일에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정말 이상했어요. 명철아, 2천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엄마, 일본은 진짜 비싸요. 밥 한 끼가 우리 돈으로 5만 원씩 해요. 그리고 쇼핑도 하셔야 하고요. 명철이 말도 맞다고 생각했어요. 해외여행 처음 가보니까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은행에 가서 2천만 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은행 직원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이렇게 큰 돈 찾으시는 이유가 뭔가요? 혹시 사기는 아니죠? 아니에요. 여행 가는 거예요. 여행에 2천만 원이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일본이요. 은행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일본 3박 4일에 2천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보통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일단 찾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통장과 도장까지요? 저녁에 수진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내일 공항에서 만나요. 오전 10시 비행기니까 8시에 나와주세요. 알았어. 그리고 어머니, 혹시 여권 챙기셨죠? 그리고 통장, 도장, 현금까지 다 챙기셨어요? 또 같은 질문이에요. 왜 자꾸 통장과 도장을 확인하는 걸까요? 다 챙겼어. 다행이에요. 그럼 내일 봐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불안해졌어요.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고 아들과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어요. 계속 뒤척뒤척하면서 이상한 꿈을 꿨어요. 제가 낯선 곳에서 길을 잃는 꿈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는데 수진이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차려입었어요. 어머니, 여기요. 수진이가 손을 흔들며 반겼어요.
정말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체크인하고 출국 수속 마치는데 수진이가 계속 저를 도와줬어요. 어머니, 여권 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심지어 제 가방도 들어주더라고요. 비행기에 탔는데 좌석이 창가 자리였어요. 처음 타보는 비행기라 신기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이륙하고 나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3시간 정도 걸려요. 괜찮아. 처음 타보는 거라 구경하고 싶어. 그래요? 그럼 제가 일본 이야기 해드릴게요. 수진이가 일본 음식, 온천, 관광지 이야기를 자세히 해줬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았어요. 저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갑자기 전화를 받더라고요.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는데 중간중간 들리는 말이 이상했어요. 응, 지금 가고 있어. 시부야에서 7년 후에. 시부야는 일본 지명인 것 같은데 7년 후라니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수진이가 전화를 끊고 나서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일본 친구가 전화했어요. 우리 마중 나온다고 하네요. 아, 그래. 수진이 일본 친구도 있구나. 네, 대학 때 교환학생으로 만난 친구예요. 잠시 후 수진이가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휴대폰을 놓고 갔더라고요. 그때 문자 알림음이 났어요. 저는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화면이 켜져서 보인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통장 확인했어. 생각보다 금액 크더라. 시부야에서 잃어버리면 돼. 계획대로 진행하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를 시부야에서 잃어버린다고요? 제 통장을 확인했다고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거죠? 저를 일본에 데려가서 버리려는 건가요? 수진이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어요. 평소와 똑같이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돈 때문에요. 나머지 비행 시간 동안 저는 잠든 척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도쿄에 도착하기 30분 전쯤 수진이가 또 화장실에 갔어요. 이번에는 휴대폰을 가져갔지만 가방은 놓고 갔더라고요. 저는 기회다 싶어서 수진이 가방을 열어봤어요. 양심상 남의 가방을 뒤지는 건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제 목숨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가방 안에서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순자 엄마 재산 목록 부동산 2억, 예금 3억, 금반지 5개, 목걸이 2개. 제 재산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언제 조사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아래에는 더 무서운 내용이 있었어요. 시부야역 근처에서 실종. 휴대폰 압수. 7년 후 실종 선고 신청. 상속 개시. 7년 후 실종 선고요? 저를 일본에 버리고 7년 후에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져가려는 거였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런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제가 키우고 사랑했던 아들과 며느리가요. 다음 페이지에는 더 자세한 계획이 있었어요. 1일차 호텔 체크인 후 시부야 쇼핑. 인파 속에서 자연스럽게 분리. 2일차 실종 신고. 한국 경찰과 일본 경찰의 수색 요청. 3일차 귀국. 언론의 실종 소식 알림.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그때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저는 재빨리 수첩을 제자리에 놓고 잠든 척했어요. 어머니, 곧 도착해요. 일본 구경 정말 기대되죠? 수진이가 밝게 말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저를 버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왜 안 대답하세요? 혹시 멀미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겨우 대답했어요. 수진이가 제 이마를 만져봤어요. 열은 없는 것 같은데. 도착하면 호텔에서 좀 쉬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호텔이요? 호텔에 가면 바로 시부야로 끌려가겠죠.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항에서 어떻게든 수진이한테서 벗어나야겠다고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내리는 준비를 할 때였어요.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이거 떨어뜨리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종이 쪽지 하나를 건네주더라고요. 저는 떨어뜨린 게 없었지만 일단 받았어요. 쪽지를 펼쳐보니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금 위험합니다. 공항에서 저를 찾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박민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수진이 통화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만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니었던 거네요. 수진이가 어머니 뭐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아, 그냥 광고지야. 저는 쪽지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어요. 박민호라는 분이 50대 정도로 보였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있었고 얼굴에서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마주쳤는데 안심하라는 듯이 끄덕여 주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계속 그분을 의식했어요. 수진이는 제 팔을 꼭 잡고 어머니, 저랑 같이 가세요. 길 잃으면 안 되니까요 라고 했어요. 길 잃으면 안 된다고요? 원래 계획이 저를 길 잃게 만드는 건데 말이에요. 입국 심사를 받는 줄에서 저는 박민호 씨를 다시 봤어요. 저희 바로 뒤에 서 있더라고요. 수진이는 계속 제 곁을 지키면서 어머니, 여권 져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는 곳으로 갔어요. 수진이가 어머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짐 찾아올게요 라고 하면서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바로 그때 박민호 씨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저는 박민호입니다. 일본에 사는 한국 사람이에요. 아, 네. 아까 쪽지 주신 분이시죠? 맞습니다. 비행기에서 며느리분 통화를 들었는데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박민호 씨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시려고? 저도 한국에 어머니 같은 분이 계세요. 남의 일 같지 않아서요. 일단 며느리분한테서 떨어져야 해요. 그때 수진이가 짐을 들고 돌아왔어요. 박민호 씨를 보고는 어머니, 저분은 누구세요? 라고 물었어요. 아, 비행기에서 만난 분이야. 인사하는 거야. 박민호 씨가 수진이한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모시고 여행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진이가 경계하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도 한국 분들 여행 도우는 일을 해요.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박민호 씨가 명함을 건네줬어요. 수진이는 명함을 대충 봤더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가이드가 있어서 괜찮아요라고 했어요. 박민호 씨가 저한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화장실 가실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공항을 나서는데 수진이가 제 팔을 더 꽉 잡더라고요. 어머니, 사람 많으니까 제 옆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떨어지지 말라고요? 나중에는 저를 일부러 떨어뜨릴 계획이면서요. 택시를 탔는데 수진이가 운전기사한테 일본말로 뭔가 말하더라고요. 저는 일본말을 몰라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호텔로 가는 동안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호텔에서 좀 쉬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구경하자요.
응, 좋다. 참, 어머니. 혹시 몸이 안 좋으시거나 하면 꼭 저한테 말씀하세요. 일본 병원은 비싸거든요. 왜 자꾸 병원 얘기를 하는 걸까요? 혹시 저한테 뭔가 해서 병원에 입원시킬 생각인 건 아닌가 싶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어요. 꽤 좋은 호텔이더라고요. 체크인하는데 수진이가 어머니, 방은 따로따로 쓰시는 게 어때요? 더 편하실 거예요 라고 했어요. 따로 방을 쓰자고요? 저는 이상했어요. 효도 여행이면 같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같이 써도 괜찮은데. 어머니, 저는 잠버릇이 안 좋아서요. 어머니, 잠 방해할까 봐요. 결국 방을 따로 쓰게 됐어요. 제 방은 10층, 수진이 방은 5층이었어요. 방에 짐을 풀고 있는데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녁 먹으러 나갈까요? 응, 좋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데 수진이가 어머니, 핸드폰 주세요. 제가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명철이한테 연락드릴게요라고 했어요. 핸드폰을 달라고요? 왜 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야 하는 거죠? 내가 직접 할게. 어머니, 일본에서는 한국 핸드폰 쓰기 어려워요. 로밍비도 많이 나오고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결국 핸드폰을 줬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호텔 근처 식당에 갔어요. 일본 음식이 맛있기는 했지만 저는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불안했거든요. 어머니, 입맛 없으세요? 아니야, 맛있어. 그럼 다행이에요. 내일은 정말 재미있는 곳 많이 갈 거예요. 내일이요? 내일 저를 시부야에서 버릴 계획이면서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 밤에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야겠다고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박민호 씨 명함을 꺼냈어요. 일단 이분한테 연락해 보자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이 없어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수진이가 가져갔거든요. 호텔 전화를 쓰려고 해도 일본말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참 생각하다가 프런트에 내려가기로 했어요. 혹시 한국말 할 줄 아는 직원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프런트 직원한테 코리안? 하고 물어봤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영어로 뭔가 말하는데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때 로비에서 박민호 씨를 봤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내려왔는데 정말 있다니요. 박민호 씨, 박민호 씨가 저를 보고 다가왔어요. 어머님, 어떻게 여기에 도와주세요. 정말 위험해요. 박민호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일단 여기서는 안 됩니다. 따라오세요라고 했어요. 호텔 밖으로 나가서 근처 카페로 갔어요. 다행히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비행기에서 본 문자 메시지와 수첩 내용을 모두 말했어요. 박민호 씨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네요. 내일 시부야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안전한 곳이니까요. 하지만 수진이가 찾을 텐데. 괜찮아요.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박민호 씨가 택시를 불렀어요. 타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여권이나 중요한 서류 챙겨 오셨어요? 아니요, 방에 두고 왔어요. 그럼 가져와야 해요. 여권 없으면 한국 갈 수 없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여권을 가져와야 했어요. 제가 같이 올라갈게요. 박민호 씨가 말했어요. 호텔로 다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0층에 도착했는데 복도에서 수진이를 만났어요.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찾고 있었는데. 수진이가 저와 박민호 씨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분은 또 누구세요?
아, 공항에서 만난 분이야. 길 안내해 주신다고. 어머니, 모르는 사람 따라다니시면 안 되죠. 위험해요. 위험하다고요? 정말 위험한 건 수진이인데 말이에요. 박민호 씨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길을 잃으신 것 같아서 도와드린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수진이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만. 박민호 씨가 물러서려고 했어요.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여행 가이드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머니, 저희는 가이드 필요 없어요.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박민호 씨가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그날 밤은 호텔에서 잘 수밖에 없었어요. 수진이가 계속 저를 감시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6시쯤 수진이가 제 방에 왔어요. 어머니, 일찍 나가요. 오늘 갈 곳이 많아서요. 이렇게 일찍? 네, 시부야 아침 시장 보러 가요.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시부야라는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드디어 시작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이대로 따라가면 정말 버려질 것 같았거든요. 아침을 먹으러 호텔 식당에 갔어요. 수진이는 평소처럼 밝게 굴었지만 저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머니, 왜 안 드세요? 배가 안 고파서. 그래도 좀 드세요. 오늘 많이 걸어야 하는데요. 많이 걸어야 한다고요? 저를 버린 곳까지 말이겠죠. 식당에서 나와서 로비로 가는데 박민호 씨가 있었어요.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수진이도 박민호 씨를 봤어요. 왜 저분이 여기 있을까요? 모르겠네. 박민호 씨가 일어나더니 저희한테 다가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하신 가이드 건 생각해 보셨어요? 어머님은 가이드 필요 없다고 했는데요.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저는. 박민호 씨가 돌아서는 척 했어요. 그때 저는 용기를 냈어요. 잠깐만요. 화장실 좀 가고 싶어요. 어머니, 제가 같이 가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화장실로 가는 척 하다가 박민호 씨 옆으로 갔어요. 수진이가 못 보게 기둥 뒤로 숨었어요. 박민호 씨, 도와주세요. 오늘 시부야에 간대요. 알겠습니다. 제가 계획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박민호 씨가 휴대폰으로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일본말로 빠르게 뭔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10분 후에 호텔 정문에서 만나요. 짐은 가져올 수 있어요? 여권이랑 지갑만 가지고 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저는 화장실에 다녀온 척하고 수진이한테 돌아갔어요. 어머니, 오래 걸리셨네요. 배가 좀 아파서. 그럼 약국 들러서 약 사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호텔 밖으로 나가는데 택시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민호 씨가 운전석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어머니, 저 택시 타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저는 그때를 기다렸어요. 택시에 타는 척 하다가 갑자기 박민호 씨가 탄 택시로 뛰어갔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박민호 씨 택시에 탔어요. 빨리 가요. 박민호 씨가 운전기사한테 말했어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뒤에서 수진이가 뛰어오는 게 보였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님, 이제 안전해요. 박민호 씨가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지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박민호 씨 집에 도착했어요. 아담하고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부인도 나와서 저를 반겨줬어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일단 차 한 잔 드세요. 박민호 씨 부인이 따뜻한 차를 주었어요. 한참 만에 마음이 좀 진정됐습니다. 박민호 씨,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저를 도와주시려고. 저희 어머니도 한국에 혼자 계세요.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박민호 씨가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제 변호사한테도 전화를 걸어줬어요. 변호사와 통화하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명철 씨가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위조했어요. 뭐라고? 어머니 인감도장을 위조해서 아파트를 팔려고 했어요. 다행히 제가 막았지만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제 도장을 위조해서 집을 팔려고 했다니요. 그리고 어머니 통장에서도 돈이 빠져나갔어요. 2천만 원 정도요. 2천만 원이요? 언제 제 통장에서 돈을 뺐다는 거죠? 변호사가 계속 설명해 줬어요. 어머니가 일본 가신 다음 날 바로 돈을 뺐어요. 어머니 인감도장으로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라고 했는지, 왜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했는지, 저를 일본에 버리고 실종된 것처럼 꾸민 다음에 제 재산을 모두 가져갈 계획이었던 거예요. 변호사님,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모든 통장을 동결시켰어요. 그리고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셔야 해요. 박민호 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이런 짓을 하다니. 박민호 씨 부인이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어머님, 울지 마세요. 이제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요. 그날 밤 박민호 씨 집에서 잤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정을 느꼈습니다. 남남인데도 이렇게 도와주시다니요. 다음 날 아침 박민호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한국 변호사랑 통화하세요.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해요. 변호사와 통화했어요. 어머님, 유언장을 새로 쓰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재산을 보호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명철 씨와 며느리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마세요. 대신 자선단체나 공익법인에 기부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려던 사람들한테 제 재산을 줄 수는 없었거든요.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좋은 결정이에요. 제가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박민호 씨도 찬성했어요. 어머님, 잘 생각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훈을 줘야 해요. 일본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에 가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제 모든 재산을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명철이와 수진이한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남겼어요. 너희들이 나를 일본에 버리려고 한 계획을 다 알고 있다. 나를 돈으로만 본 너희들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 서류를 작성하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저를 이용하려던 사람들 계획은 모두 무산됐거든요. 일주일 후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박민호 씨 부부가 정말 잘 돌봐주셔서 마음의 상처가 많이 나았습니다. 어머님, 한국 가셔서도 조심하세요. 명철 씨가 가만 있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는 절대 속지 않을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박민호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 일로 많이 상처받으셨을 텐데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박민호 씨 부부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요. 박민호 씨, 정말 고마워요.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갚을 게 뭐 있어요? 어머님이 안전하게 돌아가시는 게 최고예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비행기에 혼자 타니까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정말 아찔한 일이었어요. 만약 박민호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아들 명철이 생각도 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어릴 때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돈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싶었어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명철이와 수진이가 마중 나와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엄마,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찾았는데. 명철이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감동이 없었어요. 다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일본에서 갑자기 사라지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걱정이라고? 너희들이 날 버리려고 했으면서? 명철이와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다 알고 있어. 시부야에서 나를 버리고 7년 후에 실종 선고 내려서 재산 가져가려던 계획 말이야. 수진이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가 왜 그런 짓을. 오해가 아니야. 수첩에 적힌 계획도 봤고 문자 메시지도 봤어. 그리고 내 통장에서 2천만 원 뺀 것도 알고 있다. 명철이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날 죽은 사람 만들려고 했으면서. 공항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이제는 숨길 게 없었거든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이 나갔어요. 명철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도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다시라는 게 있을 것 같니? 저는 그들을 차갑게 쳐다봤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남남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명철이는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어요. 명철이와 수진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어요. 돈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 너 미쳤었어. 하지만 이제 늦었다. 저는 가방에서 새로 작성한 유언장 사본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겠니? 새로 쓴 유언장이야. 내 재산은 모두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한다고 적었어. 명철이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엄마, 그럼 저는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줘. 나를 돈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한 대가야.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라고? 너희들이 나한테 기회를 줬니? 일본에서 버리려고 할 때? 저는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만 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일이 있고 6개월이 지났어요. 명철이는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아파트 경비실에서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어느 날 경비 아저씨가 말했어요. 부인님, 아드님이 또 왔는데 안 만나주시겠다고 하니까 울고 갔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마음이 아프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어요. 대신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한 거예요. 매일 아침 7시에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 아침 식사 준비를 도와드려요. 40년 동안 분식집을 했으니까 음식 만드는 건 자신 있거든요. 순자 씨, 오늘 국밥 정말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껴요. 이게 진짜 보람인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 중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도 아들한테 속아서 집 빼앗길 뻔했어. 요즘 자식들은 부모를 뭘로 보는지 모르겠어. 처음에는 씁쓸했지만 이제는 담담해졌어요. 저만 당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오히려 제가 다른 어르신들한테 조언을 드리기도 해요. 절대 통장이랑 도장을 맡기시면 안 돼요. 아무리 자식이라도요. 의심스러우면 주변에 꼭 알려보세요. 일본에서 만난 박민호 씨와는 지금도 연락해요. 가끔 안부 전화를 드리거든요.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몸 건강히 지내세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도 즐거워요. TV 보고, 책 읽고, 산책도 하고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가끔 명철이 생각이 나기도 해요. 어릴 때는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복지관에 갔어요. 새로 오신 어르신이 계시더라고요. 80대 할머니인데 자식들한테 버림받으셨다고 하시네요. 할머님, 많이 속상하시죠? 응,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이게 뭐니? 저는 그 할머니 손을 잡아드렸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할머님을 위해 사세요. 정말 그래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해요. 점심시간에 복지관 창밖을 내다봤어요. 벚꽃이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작년 이맘때는 명철이랑 벚꽃 구경 갔었는데요. 이제는 혼자 보고 있지만 더 아름답게 느껴져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이 좋아서 보는 거니까요. 오후에는 새로운 어르신들한테 제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저도 아들한테 속을 뻔했어요. 일본에서 버려질 뻔했거든요. 정말이요? 네, 하지만 좋은 분을 만나서 구해졌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걸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6개월 전보다 얼굴이 밝아진 것 같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산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박민호 씨 부부처럼 말이에요. 요즘 제 좌우명이 생겼어요. 의심할 때는 의심하자. 믿고 싶을 때는 한 번 더 생각하자. 여러분도 저 같은 일 당하지 마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큰 돈이 걸린 일에서는 조심하세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주변에 꼭 상의하세요. 특히 해외여행 갈 때 통장이나 도장 가져가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친절해지면 의심해 보세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해요. 62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